박경문의 상달의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직히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비와 그땐 왜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장안의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강욱 TV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 예. 장인수 기자님 덕분에 예. 장인수 기자 말이 다 맞다. 뭐 이런 댓글이 많다. 아 그래요? 저 최강욱 TV 너무 잘 나가. 요즘에. 제가 요새 김건희 덕분에 아주 TV 찾아갖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 자기 채널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제사 늦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역주행 현상들이 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2년 전에 무슨 노래 불러서 올린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요새 지금 터져가지고 찾아봐야겠다. 역주행이라니까.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저희 방송에 또 광고가 붙었습니다. 신난다. 항상 이런 일이. 반응들이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죠. 보신 분들은 다 재밌었다, 유익하다 말씀해 주시던데. 예. 예. 보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라고요. 장인수 기자가 있으니까 예. 장인수 기자의 이 나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예. 장인수 기자는 항상 저 비화만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쇼킹한 걸 다 알고 있고 녹취도 다 갖고 있을 거다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 언젠가나. 부담되네. 자, 야, 뭐 지난번 보니까 뭐 이명수 기자, 봉지욱 기자 뭐 이런 분들 뭐 사진 같이 찍고 뭐 식사하고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아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예, 아, 지난주에. 예. 식사 한번 같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못난이들이 함께 모이거든요.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신경림 선생. 근데 그 중에 장인수 기자가 제일 뭐 뛰어나죠. 예, 얼굴이. 그렇죠. 뭐 인물로는 뭐. 제가 채널A 사건 때 제가 장인수 기자 처음 봤거든요. 예. 인터뷰한다고 오늘 예. 오셨는데 굉장히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농반 진반으로 물어본 건데 당연히 MBC 기자는 괜찮을 거라고 전제하고 물어봤지만 예, 저는 뭐 그냥 이런 거만 맨날 해요. 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7화였죠, 7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패배 이후 예. 원투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 편이 평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3, 4. 우리 3, 4 네, 3, 4 합치면. 그래서 많이 보셨고 계속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박지영 TV 20만 나오는 거 없잖아. 아니, 저희는 조금 나왔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컨텐츠가 지금 그럼 없잖아. 없죠. 20만이 넘었어요. 예. 와, 역시. 최강욱 의원이 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게 김건희의 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대선에 나오는데. 대한 열망이나 네. 후회나 또 아쉬움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지 지금. 네. 오늘 주제는 최강욱 의원이 이제 준비한 주제인데요. 불온서적과 그 블랙리스트 보수 정권 내에서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그 국방부 불온서적 문제하고 블랙리스트 보수 참칭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문화예술을 탄압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맥락으로 다 있고 이자들은 왜 이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과거 현대사 속에서 어떤 일을 겪어왔고 특히 대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간에 우리가 겪었던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대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은 가만히 이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벌써 좀 오래돼 가지고 네 맞아요.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 기자님 이때 기자긴 했죠. 2008년에도. 예, 기자였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당신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보고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거 출입처도 아니고 아무 저도 그렇죠. 모르셨을 출입처가 때잖아요. 아니어서 그냥 보고 아유 보수 정권 집권하니까 그냥 바로 저런 짓거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던 게 이제 다시 기억이 나요. 그때 이명박 정부 저는 미네르바 그 사건이 좀 떠올라요. 미네르바? 물론 불온서적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너무 네. 많았죠. 근데 그중에 이 사건이 거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데 꼽자면 이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YTN 노종면을 비롯한 기자들 해고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그 총리실 뭐 불법 사찰 문제도 있고 미네르바 구속 사건도 있고 뭐 이상한 일을 진짜 많이 벌이는데 맞아요. 요게 이제 거의 시초고요.
이 집권하고 나서 또 이명박 정부는 총선을 또 바로 이겼잖아요. 이어서 한 총선에서. 그렇죠. 2008년 총선. 대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고서 아주 기고만장해져 있을 때 네.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를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DJ 노무현. 그렇죠. DJ 노무현 집권기를. 네. 이명박이 잡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 아, 그런 의도가 있었다. 네, 그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국정교과서 맞아요. 이어지고 박근혜 때 그 블랙리스트도 다 그 맥락인 것 같아서 지금 요거를 제가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일단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말이 네. 불온하다는 말 있잖아요. 불온. 불온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명박 때 불온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불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온한 세력이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뭐 학생들이 과격해지고 좌경사상에 경도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없어졌던 불온이라는 말이 갑자기 되살아난 게 이게 이제 시대의 퇴행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이 불온이라는 걸 근원을 따져보면 얘들도 무작정 그냥 그때 국방부 장관이 이상희입니다. 아, 이상희가 장관일 때인데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육사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과거 경기고 출신으로 육사 간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사 군 안에서도 경기고를 나왔다고 되게 껐덕거리고 다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상이고 이상이 밑에서 이제 그 똘마니로 큰 게 김태형이에요. 김태형이라는 국방부 장관 기억나요, 거기. 예. 예. 되게 그 건방지게 말하고 하던 국방부 장관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는데 이상희 김태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의 김용현 신원식, 한기호 이런 자들보다 다 선배거든. 그 뿌리가 다 있습니다. 말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불온서적을 어떻게 지정하게 됐냐면 군인 복무 규율에 네. 불온도설의 반입 금지 뭐 이런 조항을 근거로 지금 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럼 군대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기본권들이 다 제한이 되잖아요. 거주의전의 자유, 예를 들면 통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게 다 제한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7조 2항에. 네. 그러니까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제한할 때는 사유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요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법률로 최소한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권 보장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서 우리가 각종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제한당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헌법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만 하게 돼 있다라는 거를 배워요.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왜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고 주는 밥 먹고 군대는 아침에 밥 안 먹으러 가도 처벌 받습니다. 밤에 잠 안 자도 처벌 받고. 맞아요. 주면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어떻게 밥을 그거 안 먹을 수가 있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아침에. 그게 처벌 받는데 그러면 그게 다 기본권 제한인데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법이 뭘까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한할 법률이 있어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 법률이 없었어요. 창군 이래로 없다가요. 한 70년 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군인 복무 기본법입니다. 그게 민주정부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데 70년 가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다 위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았죠. 저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민주주의가 자꾸 퇴행하면서 터덕거리느냐 이유가 하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언제부터 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시기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1차원적으로 느끼기에는 민주화 이전 시대를 박시영 대표님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군부 독재. 그래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 이후를 우리가 민주화된 정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게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YS가 하나의 척결. 그렇죠. 그리고 군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진 거. 그러니까 군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사실상 많이 생각해요.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군사정권. 그 앞에는 군사정권, 뒤에는 민주정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불운서적 금서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죠. 우리 때는 금서라고 해서 많이 출판사 맨날 압수수색 서점이랑 당하고. 근데 보세요.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잔재들이나 제도들을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다 개선했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으면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완성을 시켜야지만 이게 퇴행을 안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회가 몰락하고 계급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봤는데 그러면 그들을 지탱하던 그 내부의 물적 제도적 토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너져야지 군부 독재가 확실히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뿌리가 뽑혔는가?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김용현 신원식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괜히 긴장하게 걱정해야 되고. 되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계엄법의 근거가 있거든요. 전두환이가 당시 직책이 김정일이 죽었을 때 뭐였는지 아세요? 보안사령관이잖아요. 네. 그 뒤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전두환 직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계엄이 선포되면 육군 참모총장 이희성이가 그때 계엄 사령관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정승화였고 그죠? 예, 예. 근데 계엄 사령관을 전두환이가 연행하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게 그쵸. 쿠데타가 시작되는 예, 예.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는 그때 직책이 뭐였냐고. 계엄사령부 직책으로.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맞아. 합동수사본부장. 계엄이 선포되면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밑에다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보안사를 다 밑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독점해서 쿠데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두환이의 쿠데타를 우리가 겪었으면 계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민주정부가 그렇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무슨 견제장치나 관할의 분산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계엄하면 합동. 지금 계엄이 선포되면 그럼 보안사령관이 지금 뭡니까? 지금 방첩사령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렇죠. 거기 충암군하이. 충암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왜 소리 지르십니까? 이랬던 놈 있잖아. 그게 충암고 나온 방첩사령관인데 그래서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시절에 관사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렀다는 게 그래서 위험하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대비한 포석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계엄이 생기면 전두환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걔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거 법을 손을 안 받네.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온소적 지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당시에 참 답답했던 게 우리 사회가 군사정권 시절에 방금 말씀하신 금서 사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군대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익숙한 맞아요. 거지 뭐. 네. 그거 박 대표는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 지정됐다고 시끄럽고 할 때. 뭐 원래 저놈들은 늘 그런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보수 정권들은 말이죠. 네. 이렇게 진실이 알려지는 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도 나중에 보면 문화 예술인들 막 이렇게 창작의 자유도 그렇지만 뭔가 표현의 자유도 그렇지만 있었던 사실 이런 것을 감추기 급급하거든. 자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제 전쟁.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얘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두려운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뭔가를 알아야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양화하지 못하게 통일시켜야 되고 그런 통제하고. 발상이 불온서적,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에 이게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 기자님은 그때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군 내에 법무관들이 군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맞아요. 예, 이게 당시에 이슈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피고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네. 건방지다 이거네. 그 마치 하극상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었어요. 계속. 그 당시에. 당시에 기사가. 그때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게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란에 법무부 장관이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그 직책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배상 사건 맞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헌법소원을 내면 군인을 통제하는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신청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사 쓰면서 이게 엄청 때렸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불안했다. 그거를 출범하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불운한 세력. 현역 군인 신분에서 소송을 걸면서 도전하는 하극상이다. 거기 최강욱이 이런 있고.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간 거예요. 거기 최강욱이 있고. 그런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입고가 아니라 저는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시작된 거는 법무관들이 내가 군대에서 이거 지정돼 가지고 한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이미 나와서 변호사한 지가 한참 됐을 때예요. 2009년이면. 근데 어느 날 법무관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선배님 지금 불온서적을 지정해 가지고 금서 목록을 내려보냈는데
이거는 기본권 침해라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은 맞는 말인데 혼자서 그거 하면 고립돼서 안 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건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 친구들이 다 자료를 준비하고 다 법률가들이니까 법리 검토도 하고 나름 초안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길 수 있게 네, 네. 정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쟤들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답변서 같은 걸 내잖아요. 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평소에 늘 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장병들을 선동하던 최강욱이 네. 그래서 군에서 많은 사건을 저지르고 장군들에게 치욕을 안긴 당사자인 최강욱이 네. 나가서도 그 야욕을 끊지 못하고 후배들을 조종해가지고 후배들을 조종해. 그러니까 그 국방부 측의 답변서를 보면 법무관들 이름이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당시에 또 거기 이제 신청인으로 참여했던 법무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많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한 10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갖은 협박을 해요,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와중에 이제 무서워서 원래 신청인에 들어왔다가 제 이름 빼주세요 하고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훈 변호사.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박지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했어. 느낌이 딱 왔어. 보고 있나 박지훈 변호사. 나는 박지훈이가 또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게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그다음부터 저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박지훈이가 당시에 제일 억울했던 게 자기는 이명박을 찍었는데 이명박이 자기한테 징계하려고 막 이렇게 했고 이 일을 겪고 나서 또 박근혜를 찍었어요. 박지훈 대단한 사람이에요. 걔도 늘 그러자는 만년 여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건데 또 하나 이때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참 놀랐던 게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제 대학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야, 니 뭐 요새 막 시끄럽게 또만 나오대 막 그러더니 여자도 지금 나 이것 때문에 뭐 변호사들이 난리다 막 그래서 난 당연히 변호사들이 법무관들과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군대에서 이런 짓을 지금 이 시대에 하면 안 된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호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의 변호사들이 저 새끼들 군대가 있으면 조용히나 있지 저거 다 총살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총살. 변호사들이. 아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내가 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나 지금 상황이나 수준을 알고 네가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걱정돼서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인식 수준이 지금 못 미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직간에는. 그래서 야 왜 그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야 여는 지금 70년대다. 70년대 2008년에 대구는 70년대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법률가라면은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근거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좀 가지를 쳤는데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뭐뭐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쭉 나열해 놓은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얘들이 제시하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너네 불원서적 지정했냐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대통령령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의 제한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거였기 때문에 명백히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이고 네.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뭐 우리 금서 익숙하잖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법률가는 그래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법무관들이 나서서 이걸 한 일이 참 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률가들의 인식조차도 당시에 그랬었다는 거죠. 그럼 그 아까 6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법무관들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뭐 저기 그 중에 2명은 파면이 되고요. 아 그랬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한 명인가가 정직이 되고 다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친구가 맨 마지막에 빠지게 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가 와서 받아봤더니 좀 아저씨 목소리로 저기 최 변호사 나 기억할란가 모르겠네. 나 자네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 했던 누구네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 전주에서. 네.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졸업하고 내가 40년이 넘었을 때 아니에요. 2008년 9년이면. 아이고 선생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번에 저 불원서적이 뭐시 어쩌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 이름 냈다가 이름에 들어가 있더니 이 친구는 이제 이름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김 안무개가 우리 아들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아들 참 똘똘한 애를 두셨던데 그 많이 좀 저기 걱정하고 그럴 텐데 아버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걱정은 내가 더 심하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자식 하나 믿고 그 교사 생활 힘들고 하지만 내가 버텨온 면이 있는데 자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한다고 해도 우리 애는 야, 이거 진짜 나쁜 선배, 나쁜 우리 선배. 애는 착하게 공부만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고 해서 나중에 내가 판사를 꼭 시키고 싶으니까 좀 빼주소.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내가 네. 지금 대리인인데 선생님 뭔가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그때 이분이 울컥하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겁이 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아들놈 방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커가지고 저 다 떠났으니까 전주에는 그쵸.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전주에 예. 걔가 옛날에 쓰던 방이 있을 이게 뿐이지. 또 불온서적 있나 다 거기 뒤져봤구만. 있는 모든 책을 다 갖고 그러니까, 가서 몰래 태웠어? 뒷산에 가서 태우고 지금 아이고. 내려오다가 전화를 하시는 게 아이고 진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 아들한테 내가 아버지 전화 왔다고 얘기는 전하겠는데 그걸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자네가 그냥 빠진다고 하면 빼주라고 내가 전화한 거라고. 아니 이거 빠진다고 하면 빼주지 내가 그러면 그걸 강제로 넣어놓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끊었는데 결국 이 친구는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치사하고 더러워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진짜 비화야. 그러니까 그 6명 중에는 육군법무관도 있고 공군법무관도 있고 뭐 해군법무관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친구가 공군법무관이었어. 그런데 얘의 법무관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법무관들이 국가소송을 수행하거든요. 군 관련된 네, 국가소송의 예. 수행자라고. 근데 얘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항소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예, 예. 그거를 그 안에 놓쳤구나. 서면을 내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놓쳤구나. 얘 공경회가 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정돼 버린 거야 패소가. 그래서 얘가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를 받으면 앞길에 좋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법무관 마치고 뭐 공직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공군 법무감 지금은 법무실장이라고 하는 놈이 이걸 불러가지고 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한테 네가 이걸 취하하면 여기서 빠지면 내가 얘 징계 안 하고 네가 계속 남아 있으면 얘 징계할 거다. 그렇게 고리를 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친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울면서 빠진 거예요. 맞아. 치사하네. 정말 치사하고 예. 더럽죠. 야. 근데 이러고 나서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뭐 헌법소원이 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또 차차 드리기로 하고 우선 불온서적 지정된 목록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도대체 어떤 책이야 불온도서가 한번 많이들 보여주세요. 읽어주셔서. 궁금하네요. 네.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선이라고 돼 있고요. 예. 저기 보면 저 맨 위쪽에 북한 찬양도서, 반정부 반미도서, 반자본주의 도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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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만들어서 저렇게 정리하고 올린 거냐면 네. 저거 언론이 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알라딘에서 한 거예요. 서점에서.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저걸 저렇게 아니 올린 거예요. 저렇게 할 이유가 그러면 더 잘 팔리나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지금 박 대표 얘기한 것처럼 흥미를 가져. 무슨 책이길래 도대체 이게 프로그램이 된 거냐. 궁금하긴 해. 하니까 진짜. 예. 이게 출판사 입장, 서점 입장에서는 촉이 딱 발동한 거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국가보안법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북한은 무슨 찬양한 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좀 이상한 책들인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리고 독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팔리는 책인가 안 팔리는 책인가 이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금서는 다 수거해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알라딘에서는 특별 기획전을 한 거야. 이 불온서적 특별전 해가지고 알라딘 머리 잘 돌아가. 저 23권을 올렸는데 저게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제. 출판사가 제일 고마웠겠다. 고맙군. 기소가 됐죠. 기사가 나왔죠. 고맙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저기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이 저기 많이 포함돼 있어요. 특히 뭐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 기억난다. 보통 사람들도 다 알고. 장하준. 예. 한홍구 교수님의 뭐 대한민국사 이런 책들은 한겨레에다가 쭉 연재하시던 거를 그냥 모아놓은 책이야. 권정생 선생 책. 권정생 선생 몽실언니 뭐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권정생 선생 책도 있고 그게 반자본주의라는 거야. 가난을 부각시켰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노엄 촘스키 있잖아요. 예, 촘스키. 촘스키 책도 있어. 그러니까. 그 촘스키가 인터뷰까지 합니다. 한국 언론하고. 그랬다면서요. 뭐 두 야. 번인가도 뭐 했다던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야, 촘스키 책 저도 읽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생기죠.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냅니다. 아 저자들이. 이걸 불온소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
출판사도 함께. 이슈가 된다 그거는 진짜. 그 다음에 저기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렇지 우리 거는 왜 안 돼? 그러겠네. 자기 책이 안 팔려. 그렇지 저기 지금 한강책만 빠지잖아. 마찬가지야. 책이 안 팔리고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거 놀라면 어떻게 해?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불안한데 이거. 야 진짜.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예. 해당 법무관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징계를 파면까지 하게 되는 이제 징계로 이어지는데 야. 당시에 이 법무관들을 괴롭혔던 애들이 누구냐? 육사 출신 법무관들. 그리고 그 괴롭히고 법무관들이 협박했던 주역이 고석이라고 이번에 수지에 출마해서 그렇지 우리 동네. 윤석열이 동기라고. 그렇지. 윤석열의 부승찬한테 친. 부승찬한테 친. 이러고 다녔던. 근데 요즘으로 치면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정권으로 치면 불온서적. 뭐 유시민책이라든가 뭐 그거 있잖아. 원숭이에 빗댄 거 뭐 이런 거 다 불온서적 아니야? 좋은 책 뭐 이런 책. 고석이 그것만 했느냐? 그 전에는 뭘 했느냐? 예. 고석은 이회창 아들 병역면제 사건 우리가 전에 네. 대선 네. 얘기하면서 네. 다뤘잖아요. 네. 그때 이회창 아들은 조사한 적도 없고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그게 없었다라고 주장한 그 법무관이 고석입니다. 그 고석이가 법무관 출신이구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별을 달고 이제 불온서적을 문제를 제기한 법무관들을 탄압하는 최일선에 섰던 것이고 그분 다음 총선에 또 나오면 물어봐야겠네. 그 고석의 이름이 또 최근에 또 다시 언급된 게 총선 때문에만 언급된 게 아니라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게 외부의 변호사를 만났다. 또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럴 때 또 언급이 한번 슬쩍 되고 지나갔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20년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뭐 근데 불온서적 얘기 나오면서 뭐 홍범도 장군 얘기도 있었어요 기사에?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떤 이거는 내용입니까? 이제 뒤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일이 이제 워낙 황당한 일이었다 보니까 네. 그 뒤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가지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내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YTN 기자가 그걸 보고서 스케치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예전에 불온서적 때문에 당했던 그 숱한 망신을 여전히 못 잊어버리고 또 홍범도 장군을 빼내서 치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완됐구나.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쁜 사마리안이 당시에 이제 이건 2023년도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나쁜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그러네요. 쫙 나왔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쭉 짚어주셨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 당사자들은. 네. 법무관들은 일단 1심, 2심, 3심 재판을 벌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하나가 가고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소원을 애초에 제기한 것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잘 안 하는데 공개 변론까지 합니다. 이게 전원재판부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헌법소원에서는 우리가 집니다. 정말 이유가 뭡니까? 기가 막혔고 이 헌법소원을 우리가 지고 당시에 이 헌법소원의 주심이었던 사람이 송두환 재판관이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마치고 나오셨죠. 송두환 재판관 밑에는 재판연구관이 있는데 그 재판연구관이 이 일로 충격을 받고 헌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심각한 헌재를 개망신시킬 사건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헌법재판소가 행한 부끄러운 결정의 대표로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몇 년도에 그 판결이 시간을 끌다가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까지 하면서 2010년 10월에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저희는 여기서 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거를 제안했기 때문에 뭘로 봐도 이거는 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불온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입장에 따라서 어디서부터가 불온이냐, 뭐가 불온이냐 이게 저기 해가지고 과거에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불온 통신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법 조문이 있었고 그 불온 통신을 규제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소원이 제기돼가지고 그 위헌 결정을 한 판례가 있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거는 불온이라는 개념을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권력을 가진 쪽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판례가 이미 있었거든요.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선례도 있고 법률 자체가 아예 없고 이건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졌어요. 졌는데
지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지게 한쪽에 가담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예. 6대 3으로 졌는데 예. 그 6명의 가담한 사람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다. 그리고 당시에 상당히 진보적인 재판관으로 분류됐던 사람이 오히려 보수적인 의견을 보강하는 내용의 보충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수준이나 의식이라는 게 그 정도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거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그리고 군인 복무 규율은 대통령 0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그냥 해도 된다. 그럼 이거 완전히 헌법의 근본을 파괴한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던데 해당 조항은 군의 정신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신 전력. 아니 근데 뭐 그 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뭐 자기 공무원들이나 그 상대로는 마음대로 불온한 거 지적해서 이거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이어질 이거는. 수도 있죠. 그럼 너무 넓어지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군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도 불온서적 우리 책 쓴 거 있으면 다 좀 지정해 줬으면 좋겠네. 책 좀 팔리게. 아 좀 해줘. 불온서적. 그런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이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징계 취소 소송이 또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징계를 한 이유가 뭐냐면 군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그래서 항명을 했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항명하는 내용을 아니 헌법이랑 강명이랑 왜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헌법소원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본권 그렇죠.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낼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결과적으로 합헌이 되건 유연이 되건 어떻게 결정이 나건 간에 이거는 기본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한테 돈 빌려가서 떼어먹으면 그것도 민사소송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그쵸. 그걸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 처분은 취소될 거라고 자신 있게 이것도 소송을 했어. 근데 행정법원의 1심 이제 배당이 됐는데 행정법원 1심 재판장이 누구냐면 이름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종필. 네. 김종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판사 옷을 벗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비서관이 됩니다. TK 경북대 출신이고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장이 이거를 이제 쭉 진행하다가 물어봐요. 지금 저 원고 대리인 쪽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징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쪽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징계서에 포함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불온해서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 취지를 지금 정면으로 군에 몸담고 있는 법무관들이 이거를 배척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생각해서 징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국방부 소송 수행자로 나온 법무관 얘가 육사 나온 애인데 아닙니다. 헌법소원 청구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 야 군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판장이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지금 대리인이 그거를 자꾸 아닌데 자꾸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거고 원래 이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이거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3부 없습니다. 대답한 거 똑같은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니까 우리는 아 이거는 질 수 없다. 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근데 졌어요. 그러고서 저 파면한 사람들만 그거는 조금 높으니까 해임 정도로 낮추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재판이 나오고 취소가 안 됐어요. 징계 처분이. 그러고 나서 2심을 갔습니다. 이제 2심에 가니까 또 이게 이제 판사복이라는 건데 1심 재판장은 나중에 박근혜 저기 한 사람이라 그랬죠. 네. 2심 재판장은 고대 출신의 김창석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법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까지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 고대 나왔는데 당시에 대법관으로 갈 수 있는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 중에 고대가 딱 2명 있었어. 다 서울대고 대법관 물망에 오른 사람. 근데 이명박 정권이 고대 정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걱정을 한 게 야 법리적으로 뭘 더 보완할까 이런 걱정한 게 아니라 재판장이 고대인데 고대 사람 둘뿐인데 둘 중에 하나는 또 먼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기사에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보적으로 거의 지금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기면 이 사람 앞길이 막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창석이라는 재판장이 가장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비틀면서 소송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2심에서도 지고 김창석은 대법관이 됩니다. MB 정권 하에 지금 그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 앞에 정치적 판결 한 거지. 뭐. 김창석 앞에 또 원래 김창석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김용덕이라는 사람이 재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네. 김용덕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인데 그 사람도 중간에 하다 바뀌었는데 대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은 우리가 지죠. 근데 중간에 제가 판사들한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은 법률가로서의 생각이 더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친하게 지내던 선배 판사들한테 형 이거는 이런데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이기지 않겠어? 그랬더니 상대 판사가 다 나중에 대법관을 노리는 잘 나가는 판사들이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헌법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거야. 안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근데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든 합헌이라든 하는 거하고 헌법재판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판사라는 놈이 그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시끄러워진 사건이잖아. 이게 또 판사들의 속성이 또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저는 그때 너무너무 열받고 실망했어요. 야 판사라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고 진실된 충고를 나한테 해준 거였어.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2심에서도 결판이 안 나고 3심까지 갑니다. 대법원으로. 네. 그렇죠? 네. 제목 보십시오.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은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징계 사건. 얼마나 이게 이거를 끌었는데 저렇게 나오죠? 최장기 미제? 저기 2017년 기사일걸요. 그죠? 와.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 5월달에 들어서잖아요. 네. 탄핵 국면에서 들어선 2017년 몇 정권인데. 기사입니까 저거. 10월. 자 아시겠죠?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네. 그나마 관심을 갖고 이제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네. 대법원이 미뤄서 조지는 사건이 뭐가 있나 눈치 보면서 이런 걸 찾아본 거야. 근데 저 2심에서까지 불이익을 받고 법무관들이 저렇게 저기 되고 거의 10년 됐잖아요. 네, 네, 네. 그 재판 안 하고 최장기간 동안 미루는 1등 사건이 저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겨레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변호사님 저희가 장기 미제 사건을 찾아봤는데 제일로 미뤄져고 늘어져서 청구에 처박혀 있었던 게 법무관들 징계 사건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근데 저게 보통 저렇게 미뤄지면 사실 2심 결과만 가지고 유죄 확정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20 남은 뭐 예, 당연히 그러니까 뭐 죄 있다 이렇게 이미 세간에서 평가 받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떠났을 거고 다 현장에서. 그렇죠. 야. 당사자들은 다 떠나고 예. 이미 다 불이익 받을 거 다 받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이미 다 다른 어디 공직에 진출해 있는 애도 있고 저 변호사 하고 있고 막 다 그랬었어요. 예. 그때까지 재판 안 한 거야. 야. 이렇게 적시적입니다. 대법원. 근데 마지막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그 마지막에는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거 어떻게 이겼지 달라요? 마지막에는. 나는 이게 이런다니까. 이 패배한 걸 가져왔나 싶어갖고 진짜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자, 야.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이 사이에 얘들은 징계를 받은 법무관의 신분으로 어디 공직에 지원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로 지원을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판사 면접을 하는데 얘네 동기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면접을 하려는데 면접관이 이 헌법 소원에 참여한 법무관들한테 네. 왜 거기 참여했냐 물어. 묻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할 거냐. 야. 그래서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오히려 참여했으니까 잘했다고 동료 당신 같은 사람이 판사가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다 떨어졌어. 그리고 판사가 못 됐어요. 지금 뭐하면 다 변호사예요? 변호사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중간에 빠진 애도 있잖아요. 예, 예. 우리 그 예. 선생님이 전화했다. 예, 예. 걔도 안 됐어. 아버지 소원이 그러니까 자, 일자 이름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빠졌어도 이름이 있었어. 결심제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사를 임용할 때는 예.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탈락시키고 지들은 사건 밀어놓고 재판도 안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내가 전화해서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냐. 행정소송, 징계처분소송 무조건 이길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던 판사가 있다 그랬잖아. 그 판사가 나중에 쭉쭉쭉 잘 나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유력한 위치에 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그 기자들이랑 식사하는데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서초동에 유명한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앉아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젊은 판사 하나를 달고 왔어. 원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 때 지가 높은 척 하려고 꼭 밑에 있는 사람을 하나 달고 오거든. 왔어요. 기자들을 그때 한겨레 법조 기자들이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법관 임용을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뭐 이럴 때 경력법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애들로 생각 없는 애들로 뽑으면 법원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법원도 좀 마인드를 바꿔서 제대로 똘똘하게 사회에 있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지적하고 일한 사람을 뽑으라고 제도를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해서 바꾼 거니까 그쵸. 제대로 뽑아라.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언제 법관에 저 그런 걸로 기준을 삼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형 장난하지 마. 옛날에 불온소적 헌법소원이랑 그 행정소원 때 내가 전화했던 거 기억나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때 그거 했던 애들한테 면접 과정에서 왜 헌법소원 냈냐고 물어보고 그 걔들 다 떨어졌어. 법관 임명해서. 그랬더니 에이 그 다른 이유가 있지. 그렇게 뭐,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우리가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근데 거기 따라 나온 판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젊은 판사. 걔가 마침 얘들이랑 동기였어. 그래서 걔가 앉아있다가 얘는 막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그래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 눈치 없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는 얼굴 빨개져가지고 있고 내가 야 한결에 봐봐. 이게 지금 법원의 현실이야. 써 이거. 근데 그 생각도 든다. 아까 야. 10몇 년 이렇게 끌었잖아. 10년 가까이 2017년에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면 거의 한 8, 9년 막 이렇게 끌었는데 그거는 이제 법관들도 3심에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진짜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건 너무한다. 징계하기는 확정 짓기는 좀 개면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면허치가 그렇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끈 거야. 또 하나 저기를 하자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한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냅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예. 끝까지 해야죠. 예. 국가배상 청구를 하니까 이건 다 이겨요 우리가.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나는데 근데 국가배상 청구의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일을 벌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법무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군대에 있는 이유가 이런 거 막으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본분에 충실하게 했는데 이걸 징계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법원이 나중에 이제 이건 다 끝나고 나는데 민주정부의 대법원이잖아. 네. 딱 쓰면서 이건 법무관 말들이 다 맞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가장 합헌적인 행동이었으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막 헌법재판소 까는 글을 또 써놔. 비겁한 새끼들. 그러니까 그걸 기화로 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 눈치 보면서 이거를 기각했지만 예. 응? 우리는 마치 바로잡은 사람인 것처럼. 정권 바뀌니까 또 바뀌니까. 태도를 돌변해서 그 진짜 기자 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그게 커요. 엘리트들이 정권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자기 직업적 소신이나 법관들이면 법에 따라서 기자들이면 뭐 기자의 어떤 윤리나 양심에 따라서 기사 쓰면 되는데 안 그래요. 진짜 보면 정권이 누구냐 내 네.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근데 엘리트들이 그러기 시작하면 그 나라 이제 망가지는 거죠. 아까 딱 얘기했잖아요. 그 법무관들 그 억울하게 당한 거 다 엎어버리고 대법관이 됐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고서 네. 지네가 대법관으로 있었던 대법원에서 또 그걸 계속 미루고 그 미룬 거에 그 이유도 있어요. 2심에서 이거 했던 대법관이 관련돼 있으니까 법무관을 이기게 해줘야 되긴 하겠는데 얘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엎어버리면 그 대법관은 대법관 자격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최강욱 의원이 이제 실명으로 그런 법관들 이름 지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알려져야 무서운 줄 아는 거야. 자기들도 신경 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자, 불온서적 이명박 정부 어떻게 불온서적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살펴봤고요. 지금 간단히 광고 하나 듣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골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거 참 이거 최강욱 의원 드셔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드셔보셨어요? 목소리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 지난번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찐으로 그냥 이렇게 찐으로 먹어야 돼 이거. 최강욱 의원님 그때 목이 왜 안 좋았죠 그때? 그때 연설한다고 악성한 사람에 탄핵 선언대에 나가서 탄핵 집회 나가고 막 목소리 엄청 크게 소리 지르다가 목이 맛이 갔다가 이거 드시고 조금 나아졌네 보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인데요. 장기침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기관지를 통해 들어온 건조한 공기 때문인데요. 자극이 돼서 이게 콜록콜록 장기침이 멋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목에 좋은 사탕 먹어봤자 별로 효과 못 봅니다. 물 많이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멈추지 않죠 기침이. 우리의 목과 기도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지켜줄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 이거 좋아요. 왜냐면 약도라지는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방송 많이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 이거 이렇게 먹거든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중요하죠. 저거 그냥 저렇게 찐으로 떠먹어야 돼. 맞아. 좋네. 찐으로 떠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 또 맛도. 자, 사포닌의 대가 동의보감도 나온 귀한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도라지. 그러나 이게 식용 도라지는 아닙니다. 가을에 수확한 신선한 우리 농가에서 만든 약도라지를 가득 담아냈습니다. 72시간 초고농축을 통해서 사포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첨가물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천연 원료 100%로 만들었고요. 설탕, 꿀, 감미료 없이 자연 원물, 자연 약도라지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한 분들,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아침 저녁 한 스푼씩 꾸준히 복용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만족 시 100% 무료 반품해 드립니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 자신 있고요. 6년근 인삼의 3배 놀라운 사포닌 파워가 느껴질 겁니다. 아침 저녁 공복 한 스푼 또는 따뜻한 물에 풀어서 차처럼 드시면 기침 가래 답답함이 쭉 내려갑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 몸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기관지 방어벽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생산하여 보내드리는 부분이라 도라지 수확 시기에 따라서 제품의 질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100% 약도라지 원물 차이는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출시 이후 15,000병을 바로 판매했다고 하고요. 런칭 기념으로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2병을 구매할 경우에는 2병 증정하는 이벤트에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이렇게 기재하시면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이 있거든요. 이걸 떠먹기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라고요. 웰스앤헬스에서 구매하셔야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했고 좋습니다. 이게 진한 광고가 들어왔구나. 네, 진한 광고 진했고 천기 약도라지 진했고입니다. 이거 설탕이나 꿀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이게 감칠맛이 좋네. 진짜 맛있다. 예, 예. 좋아요. 저거 신기하더라고. 이따가 이거 한 병 챙겨가세요. 이거 드시면 감사합니다. 예.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숟가락도 너무 좋아요. 남은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면 얼마나 이 사회가 치사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네네. 군이 보복한 거 내용 기사 뜬 거 있죠. 그러니까 징계하기 전에 이 당사자들은 이제 징계를 하고 뭐 괴롭히는 걸로 합니다만은 이 법무관들은 이제 조사 받고 뭐 징계 받고 고초를 겪고 있는 사이에 네. 새롭게 이제 법무관으로 들어가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방부 군기 잡기. 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기를 잡는다는 거죠. 드론서적 파문의 훈련 강화. 특수사관 신병과 함께 뛰게. 특수사관. 특수사관. 신병과 함께 뛰게. 그러니까 법무관을 신병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구나. 장교 훈련대 하는 데는 따로 있잖아. 원래. 따로 있지.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도 다르고. 네. 근데 병들 훈련 받는 내부반에서 집어넣고 똑같이 하겠다. 압박해서 이제 다음 저기도 괴롭히겠다. 야, 니네 법무관 배가 없어 했나? 신병들하고 똑같아. 사병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아니 그리고 취급해주는 거지. 니네 앞에 애들이 이렇게 사고 쳤으니까. 저질렀으니까 니네가 당해. 그리고 니네들은 원망하려면 선배들을 원망해. 그리고 가서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때 옛날에 보니까 김한규 의원도 법무관 출신이죠. 그렇죠. 이랬는데 이때 이제 징계를 또 앞장서서 주도한 법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이제 고석이라는 거였고 그러면 고석. 그 실무를 또 이제 서류를 만든 법무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사실은 군 내에서 헌법소원을 한 원조가 저예요. 내가 헌법소원을 해서 이겼었거든. 그래가지고 헌법소원 내면서 내가 강원도로 쫓겨나서 있었던 거거든. 또 내가 어디 인제 원통 이런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대선 때 2002년 대선 때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했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법무관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소송을 맡아주십시오 한 이유도 되지.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직접 내서 이겼던 당사자니까. 네. 그게 사실은 유일한 일이었고 그때 저는 그렇게 내고서 가진 그때도 뭐 효유와 압박감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 게 법무관이라고 법을 아는 놈들 중에 이렇게 내가 헌법소원 낸 내용을 가지고 나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놈은 한 명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뻣뻣하게 막 어겼거든. 하려면 해봐. 뭐 끝까지 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육군본부에 끌려가가지고. 근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노무현 김대중 정권 정부 시절이야. 그치, 김대중 정부. 김대중.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차이 왜 민주정부가 중요한가? 네, 어? 알겠습니다. 그 확실히 보수 정권이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 숨겨놓은 역사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를 확실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때도 금서들 많았잖아요. 그 노래도 금지곡 많았잖아. 그렇죠. 예. 다 좋은 곡들이야. 금지곡 보면 아침 이슬 막 이런 거잖아 다. 야. 뭐 별게 다 있지. 동백 아가씨도 얼마나 그러니까. 히트곡인데 거짓말. 어. 거짓말이야. 김추자 씨가 맞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것도 박정희가 거짓말하는 걸로 부른다고. 그 이장희의 뭐 그건너 뭐 이런 것들 그건 너도 있잖아. 그렇고. 참나. 자, 박근혜 정부 것들이라. 블랙리스트 또 이어가 보죠. 예. 네.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번에 그 한강 작가 때문에 네. 좀 많이 부각이 됐죠. 네. 근데 블랙리스트는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여러 분야에 만연하게 되는 계기를 이명박 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대표적으로 뭐 MBC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걸요? MBC도 블랙리스트를 세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드러난 게 2012년에 MBC가 끝장파거든요. 6개월 동안. 그 이명박 그 정부에. 이후에 블랙리스트를 아마 이제 그 만들기 시작한 거 같은데 보면 일단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등급표가 있어요. 등급표. 이게 누가 등급을 만든 거예요?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카메라 기자 등급표인데 카메라 기자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저기서 보니까 카메라 기자가 제일 잘 카메라 알죠. 기자. 그러니까 공 세목 X 이거 많이 했던 거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어. 이 성향을 쭉 나누는 거예요. 1등급 이쪽은 별이네 별.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 맨 이쪽은 X가 이제 악진 가격 노조분자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이건 카메라 기자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 이렇게 해서 딱 야 저런 그러니까 사내에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거는. 동료 카메라 기자가 만들어서 그 카메라 기자가 나중에 이제 사장이 바뀌고 나서 해고를 당해요. 이걸 작성한 카메라 기자가. 예. 그게 이제 밝혀졌구나. 이미 예, 그 드러났죠. 그래서 해고 무효 소송을 하는데 져요 끝까지. 그래서 해고 확정.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또 이거는 이제 분류표고 이거는 개인에 대한 평가표. 이제 평가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구는 어떤 일을 했다. 예, 누구는 뭐 어떤 성향이고 보면 되게 웃겨요.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럼 이 작성한 사람? 인사죠. 정확하게 이거대로 인사를 해요. 여기 배제해야 보시면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쫓아내야 된다. 주요 부서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놔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 부족과 게으름으로 영향력 상실 이런 아주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것들이 있고 뭐 추후 보도국 이외로 방출 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실제로 방출이 되고 뭐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래도 동료라고 네. 같이 우리랑 성향은 달라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지내왔던 그 중에 누군가는 그 나중에 이제 판사들 사법부도 다 그 판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잖아요. 네.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동료였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동료들이. 예.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당시에 박문진 이사로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쵸, 저도 그렇죠. 이제 이 사태 해결이나 내용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저 문제가 한참 벌어지던 시절에 MBC 분들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게 그거더라고. 네. 엊그제까지도 나랑 같이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술 마시던 동료나 선배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저렇게 나오더라. 네. 그리고 이제 사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한테 자리가 안 맞아요. 오고 평소에 무능해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으로부터 어디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던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이제 배현진 같은 사람들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이제 저렇게 좋은 자리가 되는구나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런 걸 작성하면 나중에 들통 안 날 거라고 생각하나? 들통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쓴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걸 작성한 사람이 연차가 비교적 저연차예요. 아 저연차가 써요? 저연차. 겁대가리가 네, 저연차고 실제로 이걸 지시하고 데스킹을 본 사람을 우리가 특정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잡았대. 아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이제 오탈자 네. 그 사람의 언어나 자꾸 틀리는 데서 틀리잖아요. 예. 그 사람이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가 있어. 그걸 또 틀리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쟤다. 그리고 딱 그걸 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뭐 여전히 MBC에 또 잘 다니고 있고. 멀쩡하고 지금도 있고. 저 쓴 사람만 해고되고. 예, 그건 저연차에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했나 드러나면서 이게 잘렸고. 예. 윤석열이는 대통령하고 저 손준성이는 재판받으러 다니고. 양심선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아쉽네. 그 밑에 연차.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는 그쪽에 어떻게서든지 잘 보이고 나중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뭐라도 그런 하니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저런 걸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김재철이라는 사장이 있었잖아요. 네. MBC의 선배가 김재철이를 만나러 가서 너 회사를 그만 망가뜨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김재철 초반에 간 거야.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김재철이가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응접 소파가 있는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의 탁자 있잖아요 사장실에. 네네. 회의 탁자 위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뭘 저거 하고 있나 보니까 거기다가 명함을 쫙 깔아놓고 올라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집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인사 지금 때문에 뭐 저거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 왜 명함을 놓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하나씩 놓고 하려면은 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여기 명함 깔아놓고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무능하고 아주 품성 이상하기로 그 정평 있는 애들부터 골라 나가 이렇게 쌓아놨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김재철이가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야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은 너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아닙니다 선배님. 못난 놈들을 승진시켜야지 충성을 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야, 그렇게 한 거야 진짜로. 우리 다음에 우리 장 기자님이 이진숙 특집 한번 준비해 주세요. 탈탈 한번 덜어보자 이진숙. 근데 보시죠. 진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MBC가 대한민국의 그 진짜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조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 좋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네.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진짜 김재철이 처음 사장에 올 때 기자들은 김재철이 사장으로 온데 다들 반응이 김재철이 누구야? 그리고 다 자기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상관없는 거야. 내가 하는 PD와 기자들한테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내 기사 내가 쓰는데 사장이 뭔 상관이야. 이런 회사였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망가뜨린 게 그 인간의 욕망. MBC는 약간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조를 보낼 때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고 항상 그런 문화가 있어요. 기자들을 대표해서 노조를 가는데 다른 부문들이 있는데 일을 못하면 돼 똘똘한 애를 보내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별거 아닌 선거방송 기획단이라고 있거든요. 성기단. 예. 그거는 또 각 부분들이 다 모여요. 예. 그럼 또 그런데 갔을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옆에 부서에 밀리지 말라고 자기 부서에 나름대로 에이스를 보내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김재철이 와서 정확하게 지금 그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못하는 사람들 거기서 소외돼 있던 사람들한테 보직 딱 주니까 바로 돌변해서 이렇게 하면서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죠. 제 후배도 영상 기자 그 노조위원장인데 문재인 정부 때 평가 제가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런 친구들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구나. 네, 문재인 정부 네,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 MBC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일 수가 있는데 MBC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게 있었고 또 자기들끼리의 나름의 그 엘리트식에서 비롯되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신문 방송 다 합쳐서 MBC가 그래도 제일 잘해왔다라는 그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있고 그 와중에 또 자기들끼리의 평가가 또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네, 동기나 동료 기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기수에서는 누가 1등이냐 서열을 매겨보라 그러면 매길 수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거의 똑같아. 그 서열 매기는 그 순서로 나오는 게. 네. 제가 그걸 보면 참 놀랐는데 그때 하여튼 그렇게 매기는데 꼴등을 한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자리를 받더만. 와, 김재철 사장 딱 오고 정말 나서. 철저했어요. 딱 그 순서였어요. 이 분류표가 예. 성향은 틀릴 수 있는데 예. 이쪽으로 가면 일 못하고 이쪽으로 가면 일 잘하고 이걸로는 정확해요. 그걸로 일치돼요. 그걸로는 정확해. 네, 성향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격 노조 분자가 아닐 수는 있어. 근데 그쪽이 일 이제 잘하면 이쪽으로 와. 제 그런 게 있어. 끝에가 이제 가위표. 제일 앞에가 별표거든. 그러니까 별 동그라미 세모. 별표는 일을 못해. 여기 가장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네. 보세요. 저기서 이제 못난 것들은 어디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가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자기가 일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더만 또 저기들한테.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우리
장인수 기자 첫 광고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최강 의원이 준비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첫 광고여 갖고 이 광고주님이 보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러고 광고를 자르지 효자손 않을까 큐. 효자손. 지금 긴장이 되는데 네. 일단 제품 소개 멘트를 읽어드리고 예, 제 사용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허리, 어깨, 무릎 예. 뻐근할 때 효자손 큐 크림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초록잎 홍합 크림 마오리족 유연성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예,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 성분에 벤스랩이 자체 개발한 특허 성분 4가지를 추가해서 뻐근하고 불편한 곳을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손 큐예요. 효자손 있잖아요. 이게 긁는 저는 거. 그래갖고 처음에 효자손이라고 그래갖고 뭐 긁는데 뭐 어떤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긁어주나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네. 바르는 파스 뭐 약간 좀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제품인데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파스 붙이면 잘못하면 되게 화끈거리기도 하고 뭐 화상 그렇죠. 입은 빨간 거 비슷하게, 올라오잖아요. 막. 하기도 하고 네, 간지럽고. 뭐 나중에 뛸 때 좀 아프기도 네, 하고 뭐 네. 약간 뭐 자국 생기고 뭐 그러고 좀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써봤더니 저자극인 것 같긴 해요. 되게 시원한데 시원해요. 그럼 화한 느낌이 좀 파스에 비해서 좀 덜하죠. 예, 덜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쿨링감 좋고 효과 되게 빠르다. 효과가 빠르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 텐데 10월 3일날 제가 축구를 했어요. 동문회 가서 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축구를 했는데 네. 축구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여기 왼쪽 발목을 뼈어요. 축구할 때는 뗀지도 몰랐어. 한 몇 년 만에 하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와서 내가 이거 광고 제품 설명하니까 바로 발라보더라고.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이 아파서 삔 게 네. 완전히 안 낫고 이 느낌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이 통증이 살짝 남아있는데 그래? 그리고 발라봤어.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증인이야. 봤어. 바르고 걸었는데 진짜 통증이 줄었어요. 아니, 좋아요. 없어졌어요. 이게 다음 주에 한번 일주 체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바로 발랐을 때 일단 이 발목 빈 통증은 상당히 지금 가라앉은 상태예요. 바른 지 한 10분 만에. 네. 구매하실 때 동봉된 샘플 먼저 써보시고 효과 못 느끼시면 본품 개봉 전에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하고요. 네. 예, 부담 없이 주문해서 그래서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 구독자라고 메모 남기시면 무료 체험분 2배로 보내드리는 지금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예. 1+1 이벤트 진행 중. 박시영 TV 메모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베니아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베니아몰 허리, 어깨, 무릎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제품이 허리, 어깨, 효자손 무릎만 큐입니다. 써있는데 지금 발목에도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 예, 지금 아니 발목이 추가 진짜 통증이 성과가. 없어졌어. 진짜 이거 세게 하니까 살짝 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확실한 모델이네. 완전히. 야, 역시 좋아. 체험해 볼 수 있고. 자, 효자손 큐 광고주님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 의원님 블랙리스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네. 그렇죠? 2013년에 취임을 해서 또다시 이제 이명박에 이어서 수구 적폐 세력들이 이제 진짜 우리 세상에 왔다라고 해서 이제 준동을 시작하죠. 근데 그때 문화계에서 이상하다. 왜 이게 내가 어디 저기가 분명히 포함돼야 되는데 자꾸 탈락이 되네. 맞아요. 문체부 뭐 지원 사업에도 자꾸 떨어지고 어디에 무슨 작품 공모전에 뭘 내면은 무조건 탈락이고 영화 배우들도 출연을 못 하고 캐스팅 안 되고 캐스팅이 계속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게 뭐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근데 이제 그때도 뭔가를 이렇게 살짝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 답변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러난 사건으로 보면은 그 정부랑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체계도를 그려놓은 게 있죠. 네. 박근혜가 있고 대수비, 실수비라는 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실수비 실장이 이제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그런데 실장이 저희 김기춘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은 예. 정무수석실에 조윤선, 소통비서관 신동철, 그다음에 교육문화수석실에 오철민, 김상률, 그리고 문화체육 비서관실에 김소영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문체부로 내려가고 명단은 국정원이 작성해서 보내고 그죠? 그리고 저 조윤선이라는 사람은 나름 박근혜한테 무슨 드라마도 추천하고 뭐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다고 저희 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된 게 밑에 이제 문체부의 예술정책과 영상콘텐츠 산업과
또 출판인쇄산업과를 통해서 네. 각각의 산하기관에다가 쭉 명단이 통보가 돼가지고 네. 저기에서 집행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에서 다 탈락을 시키게 되는 이런 예.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되죠. 과거에 조윤선이가 나경원하고 그 라이벌 예, 정도의 그렇죠. 정치적 무게감이 있었고 기대가 컸거든. 한 방에 갔어 저걸로. 자, 저런 일이 박근혜 때만 있었나 했는데 네. 저걸 이제 추사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명박 때도 블랙리스트가 있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MB 정부 국정원 문화예술연예계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이미 이회수, 김명곤, 조정래, 탁현민도 있어. 진중권이도 있어. 진중권도 그 있고. 신학철 선생 아시나요? 그 화가로 유명하신 분, 그 모내기 그림 그렸는데 그 북한이 남한을 뭐 이렇게 적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작품 뺏기고 막 하셨던 분이 있어요. 문성근 배우 명계랑 문성근 명계랑 권혜영. 문소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도왔던 분들 다 들어있네. 김민선, 뭐 이준기, 유준상, 문소리. 저 김민선 씨가 김규리 씨예요. 김기일 씨죠. 개명했으니까. 예, 예. 영화계에서는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문소리 배우는 저기 왜 들어갔느냐? 어. 남편이 장준환 감독이잖아요. 우리 저 고등학교 후배. 고등학교 후배라서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 전라고. 자, 영화계 보십시오. 박찬욱, 봉준호 있죠? 예, 이찬동, 여균동. 야, 다 들어있네. 그리고 저기 유승환 감독도 있죠. 그렇구나. 웬만한 유명한 감독, 저 김조광수 감독. 아, 그분 유명하죠. 네, 다 있습니다. 이송일 감독도 있고 저렇게 다 포함돼 있었고 방송인 중에서는 김묘아, 노종열, 오종록, 김구라, 김재동, 박미선, 배철수가 아니고 배칠수. 아, 그 흉내 잘 내는 네. 성대모사. 황현희 이런 분들이 껴있고 저 때만 하더라도 이원종 배우 이런 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 저 김구라, 김재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라님도 윤도현, 신해철, 뭐 당연한 안치환, 윤민석 누군지 아시죠? 윤민석.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그리고 전대협 진군가 만들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만든 분이 윤민석. 양희은 선생도 있고. 김장훈, 이하늘. 김장훈, 예, 이수 씨가 야 정말 억울할 것 같아. 정말 유명한 사람 너무 많다. 자, MB 때부터 이게 있었던 게 박근혜 때 본격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되고 해서 무려 9,473명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명박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는 나중에 국정원을 뒤지면서 저런 자료가 나와서 저렇게 우리가 명단이라도 있었는데 네. 박근혜 때는 이게 9,473명이 되니까 저렇게 특정하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네. 숫자로만 나와. 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4,110명. 야,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909명. 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754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들. 이렇게 해서 10,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야,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처벌 결과 나와 있는 거 좀 보여주시죠. 김기춘, 문해기금, 영화 관련,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이게 지금 저 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직권남용 일이고요. 문제. 네. 자, 집행유예, 조윤선, 징역 1년?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아까 교육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게 이제 다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저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문체부 파견 공무원. 네. 네. 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들어와 있던 공무원도 있고 예. 문체부에서 이제 저 하달된 지시를 이행하는 공무원들도 예.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공무원들이 결국 나중에 다 징계라도 받고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아. 그냥 보직에 좀 불이익을 받는 식으로 좀 한직에 나가 있고 한직으로. 이런 네, 식이었습니다. 맞아요. 뭐 시켰으니까 네,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했다. 했다. 뭐 이런 논리.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악질적으로 한 사람들은 우리 정부 때는 인사에서 확실하게 배제를 하고 검증 과정에서 그래야죠. 저거는 그래야죠. 이제 네. 일부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저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지금 문체부 1차관으로 있다고 해서 네, 지난번에 이제 한강 작가 얘기되고 하면서 국감 때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지. 자신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문체부 1차관이 어느 부처나 1차관이 인사를 담당하거든요. 네.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예.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주시고 인사에서 좀 배려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뭘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을 시킬 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무능한 사람을 시키면 얘가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할 우려가 있고 말이 새나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볼 때 충성심 높은 에이스들을 골라가지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직 내에서는 신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나 이런 게 방향이
건 간에 MBC하고 좀 다른 거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동료 직원을 고발한 것과 달리 이거는 하달된 거를 이제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나름 인정받는다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저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저걸 하고 나면은 유학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좋은 코스로 또 키워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관이 돼서 국장 승진 대상자나 뭐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쭉정이들만 다 올라오고 저것들은 다 이제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체부가 초토화가 됐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제가 그때 같이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들하고 이제 이 논의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을 되게 동정하더라고.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파견 나온 행정관들도 아이고 시키는데 어쩔 수가 없고. 공무원들 뭐 스스로 그럴 땐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저 사람들도 괴로웠을 겁니다.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막 그래. 누구나 이게 지저분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다 안 하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사람이 그 업무에 주무하는 사람도 아닌데 실제 담당하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떠안아서 한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야 걔네들은 그거 하고서 그래서 불이익만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그다음에 뭐 유학도 가고 승진도 하고 뭐서 뭐 그런 거 생각해서 한 거지. 무슨 동료들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떠안아서 내가 희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거는. 참 이걸 보면 문화체육계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 보면 대부분 사실 좀 유명한 사람들이 진보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를 그 당연하게 진보적인 인사들은 그걸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많아 문화예술인들. 그건 이제 좀 우리가 다음 이걸 사실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텍스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왔는데 예. 관련된 분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이던 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일, 이 문화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지시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특검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약 3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지원 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집권 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헌법상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며 특정 견해와 이념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을 수집한 것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지원해서 배제한 것도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은 전 정부에서 이미 끝났지만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헌법재판소죠. 구성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가장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온소적은. 그러니까 헌재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 법률가들의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헌법재판관 누가 저걸 읽었느냐 누가 저기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는 어느 시절에 누가 했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정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밀어놓는 거고 응?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내가 대법관이요 헌법재판관이요라고 껐덕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참.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 그 대표적인 총리실 불법 사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인 김종익 선생. 김종익 선생. 이 형사재판은 그 다른 걸로 또 보복 기소해가지고 형사재판은 이미 끝났는데 애초에 김종익 씨를 불기소 그러니까 저 광우병 동영상 이런 거 올렸다고 엮어가지고 이명박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한 게 있거든요. 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헌법소원을 낸 게 있어요. 제가 그게 맨 처음에 낸 거야.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수사 기록이 와야 되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받은 결과가 그때 그 불법 사찰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건들은 검찰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다 보복 기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하고
저 헌법소원은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이명박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결정이 나옵니다. 취소해야 된다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 당사자로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또 국가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만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단체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인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한강 작가 지금 사건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예. 유해 도서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또 같이 들었습니다. 자, 교육감 잘 뽑아야 합니다. 예. 네, 맞아요. 검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또 안 했다고 우기는 거 보십시오. 이제 한강 작가 관련한 또 보도가 최근에 많이 있었죠. 네. 그런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지난 5월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한국인 최초의 수상이라는 관심에 몇 해 동안 평균 4%가량 감소하던 책 판매를 2% 상승으로 바꿀 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해 업계는 6월 열린 국제도서전에 올해 주목할 저자로 한강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작가였습니다. 당시 행사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강 작가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 초청해서 뭔가를 하는 행사, 정부하고 연결돼서 하는 행사에 계속 잘리더라고요. 지금 그거 하셨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문학계는 문체부가 한강 작가를 외면한 이유를 전작 소설 소년이 온다로 보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 동호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을 그린 작품인데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전국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하는 책에서 이 작품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의도와는 달리 소년이 온다는 11만 권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주목할 저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외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받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맨부커상 받은 직후에 있었던 그렇죠. 일입니다. 보십시오. 국방부 푸른서적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못 보게 금지하고 근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짓거리들을 근데 이번에 진짜 노벨상 받으면서 이 왜 블랙리스트나 이런 불온서적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지 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지 아마 그냥 어려운 얘기는 못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인식을 했을 거고 그렇죠. 예, 정말 이 보수 정권들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아마 세게 좀 저때 예. 저게 이슈가 될 때가 이제 저 때도 제가 박문진 이사할 때예요. 저 때 또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이 극우라는 것들이 무식하기도 또 한없이 무식해. 그러니까. 네. 저 때 이제 저게 이슈가 됐는데 MBC가 저걸 안 다뤘어요 뉴스에서. 저게 MBN이잖아요. 아까. MBN. 종편도 다루는데 네. 저걸 안 네. 다뤘다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박문진 회의 때 저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저쪽 추천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때 또 그중에 유의선이라고 2대 신방과 교수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난 태어나서 맨부커상이라는 상 처음 들어봤는데 유명하지도 않은 상을 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될 일이냐고. 야 와, 교수인데 교수야. 대박이었어. 그래서 아니 그 부끄럽게 하래 맨부커상을 모른다는 게 지금 맨부커상이 뭔데요? 막 이러고 그 정도 수준이었고 또 하나 있어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MBC 드라마였어. 그리고 강동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꽤 히트쳤던 드라마예요. 그리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거는 원래 프랑스 문학 그 소설에 있는 제목을 딴 거예요.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렇게 해질녘에 어슴푸레해져 가지고 컴컴한데 뭐가 나타나면 밝지가 않아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다 흐리기 때문에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런 혼돈의 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문학적 표현이고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MBC에서 드라마로 또 성공한 거고. 근데 제가 박문진 이사를 하면서 하도 열받고 괴롭고 더러워서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날 회의를 하고 가가지고 이런 개와 짐승의 시간을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제 푸념조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회의를 갔는데
이인철이라고 변호사 있어.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그 이사 자리 KBS인가 어디 이사 얻어가지고 또 하는 것 같아. 그 이인철 이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 전부터 막 그때 막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6명이. 그러더니 회의 시작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더니 동료 이사를 상대로 개와 짐승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다.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얘기하는 거 끝까지 내가 들어주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그랬더니 우리를 개와 짐승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여야 추천 이사가 있는데 누가 개고 누가 짐승입니까? 하나는 내가 개와 사람이라고 했으면 당신들 스스로를 개라고 자임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고 그럼 당신들 짐승이라고 자임했으면 그럼 내가 그럼 우리 이사들을 개라고 했다는 거냐. 누가 개고 누가 짐승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는 어쨌거나 뭐 비하적인 표현이고 막 그래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원조가 문학이다. 이건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네끼리 웃더니 할 말 없으니까 문학적 표현이래 막 이러는 거야 또. 그래서 하도 내가 기가 막혀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거 모르냐 진짜로. 그랬더니 뻥하고 있어. 다 모르는 편이야 그게. 내가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서 그래도 박문진 이사 정도 하면 이 설명을 하는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줄여서 개늑시라고 해가지고 MBC에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다. 근데 MBC를 감독한다는 박문진 이사가 개늑시를 모른다는 것도 나는 정말 황당하고 그거에 빗대서 나는 MBC가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으니까 박문진은 좀 MBC하고 다른 기관이니까 개와 짐승의 시간이라고 그냥 일종의 내가 패러디 겸 한탄을 한 거다. 이걸 내가 당신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건 MBC 드라마인지도 몰랐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수준의 그 사람들 최강욱 의원하고 같이 하면서 힘들었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했을 때 편하게 했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서로 지금 힘든 거지 뭐. 지네가 공정방송을 실천하네 뭘 어쩌네 하면서 지금 다 어디 방심해 가 있네 뭐 어디 가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을 뒤에서 계속 씹는 거야. 아이고 참. 아이고. 자 오늘 이제 뭐 준비한 뭐 내용은 다 말씀하셨나요? 예, 이건 이제 이 블랙리스트 불온서적 그다음에 국정교과서까지 네. 저희가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지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도 좀 이와 관련된 소위 참, 좀 정리해 주시면 그 좋겠어요. 왜 블랙리스트 이런 짓을 거론된 하는가. 블랙리스트 거론된 그 유명 인사들 그 영상이 있다면서요? 그거 예, 한번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이제 유명하신 분들에 관해서 예. 자 한번 볼까요? 이창동, 김구라, 윤도현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문성근, 명계남 뭐 등등등. 김미화, 김구라, 김재동, 네 조정래 작가님, 이예수 작가님, 고 이예수 작가님이죠. 진중권. 야, 나 저기서 저건 좀 빼지. 저건 좀 빼지. 예, 이준기, 김기리, 김민선, 씨. 네, 광우병 얘기했다가. 그렇죠, 맞아. 유준상도 있었구나. 문소리, 예, 문성근, 명계남,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창동, 박찬호. 예, 이창동, 박찬호, 봉준호, 유승환, 유승환 감독도 계시고. 뭐 영화 잘 만들면 누가 있나? 진짜 여기 다 모아놨네, 뭐. 구라 김재동. 예, 개그맨은 시사 얘기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야. 네, 배칠수. 요즘 많이 못 봤어, 배칠수. 예, 김미화 선생님 다시 많이 나오던데요. 신해철, 윤도현, 예, 양희은, 김장훈 이런 분들 기억합시다. 기억해줘야 합니다. 이승환 페이스북. 좀 넣어라. 맞아, 이승환 왜 뺀 거야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기도 네. 제가 저 영상을 굳이 끼워놓은 이유가 네. 진중권이가 네. 적어도 이 한강 작가와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지가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광분을 해야 돼요. 예. 그 특유의 저걸 가지고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잖아. 그 당시에 진중권이 저거 했잖아. 유시민 작가하고 무슨 그 방송했었죠. 팟캐스트 뭐 했어 그때. 정의당 쪽에서 만든 거. 노회찬 의원하고. 예. 그렇지. 노회찬 의원하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고 있었어. 맞아. 그런 등등 하면서 저기 포함됐을 거야 아마.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이제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용 좋습니다. 오늘 최강 의원님 고생하셨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이 진정한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잖아요. 이게 문화유산을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이 영역과 지평을 넓히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구하고 이게 보수의 가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움을 지워야 되고 그 더러움을 국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지들이 벌인 그 친일 매국 행각이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이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은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정서와 울림을 통해서 시대사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문학 작품에 심취하게 되면 태백산맥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한강 작가 같은 글을 읽게 되면 5.18이 남긴 상처와 그 슬픔에 대해 함께 공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평가하든 나라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어찌 되건 말건 일단 내 더러움과 치부를 감추는 게 우선이고 국민들을 속여야 되고 국민들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가진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또 기어나와가지고 저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장희수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같은 얘기일 텐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문화예술인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 교육 이런 것들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념 논쟁을 제기하죠. 네네. 왜 그러냐 이제 자신들의 어떤 더러운 거, 친일의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온 이 사회의 모순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화예술인들이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늘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수 정권은 왜 저러나. 그리고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은 정말 다시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리스트를 결국 누가 만드냐. 과거 동구권에서 했던 사찰이랑 거의 비슷해요. 내 동료가 내가 누구랑 술 먹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친하게 지내는지 그거 다 사찰해서 위에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MBC 물론 언론사긴 하지만 정권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 기자들 한 명 한 명이 누구랑 어울리는지까지 다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 때 불온서적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물론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나중에 이제 역사가 윤석열 정권 하면 또 뉴라이트 역사 왜곡 이걸 좀 집중적으로 아마 이 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파헤쳐질 것 같고 지금 많이 드러났죠 사실은.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주요 기관장들 전부 역사 관련된 거를 다 뉴라이트 인사로 도배를 했는데요. 자, 이 어떤 형태든 그리고 좀 문화예술계도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도 우리가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완료형인지 진행형인지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치 비화 그땐 왜 10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